그동안 다들 선껏 모임을 많이 못 하셔서 그런지 다들 너무 다 반가운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느라고 끊기가 좀 뭐해서 시간을 좀 초과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예정된 어떤 일정도 있고 또 이제 장관님도 또 다음 일정도 있고 하시니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지금 여러분 오신 이 모임의 곳이 뭐 아직 좀 처음 오신 분도 있어서 좀 이름이 설익을기도 했을 텐데요. 정보통신 미래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연세대학교 임춘성 교수입니다. 저희 모임에 대한 얘기와 새로운 어떤 좀 방향성은 간략하게나마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우리 오늘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신 연사님의 일정 끝나고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때 좀 더 궁금한 점도 계실 텐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사회를 맡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약 앉으세요. 늦게 오신 분들은 앞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여러분 요새 같은 시기에 저희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자신문하고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요새 같은 시기에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사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사회 측면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또 리더들 분들은 또 이런 모임들을 또 상당히 좀 흔하게 목숨 걸고 모신다고 하시던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고 이 정도의 공간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도 사실은 이 장소를 너무 초과해서 오시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지만 또 추가로 몇 분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확진도 되시고 주변에 또 자가 격리 상태가 있어서 그나마 오늘 수가 좀 잘 맞춰졌다는 좀 약간 불손한 얘기를 좀 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새로운 미래 모임에 대한 자세한 얘기와 여러분들 그런 또 앞으로의 어떤 질문 같은 경우도 받는 시간 좀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행사를 시작할 것 같고요. 사실 누구보다도 나라 일을 또 맡으시면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특히 저희 정보통신 미래모임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작년에 여러분이 혹시 기사에서 놓치실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IT 공급자 기업 관점으로 또 이렇게 역할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구현되고 또 여러분들의 고객이자 또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산업에 있어서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정책이 마련됐고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은 작년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거는 아마 7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또 저희들한테 설파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수장께서 산업통상자원부 문승무 장관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장관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인사와 소개를 드리는 거는 굳이 안 그러셔도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이나 상황을 다 고려하셔도 여러분과 우리 미래 모임과 함께하기 위해서 와신 우리 장관님 모시도록 할 텐데 정말 힘차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제가 넘기는 좀 내려주시면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이 오시는 자리인지 사실 잘 모르고 오기도 했고요. 요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저희도 분야에서 이렇게 간부회의나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모임을 못한 지가 꽤 오래돼서 조금 낯설기는 하고 다만 이 정도의 같은 규모의 제가 이런 자리를 한 두세 번 정도 가졌던 것 같은데 저희 산업부의 기자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기자실이 출입 기자분들이 이렇게 쫙 있어서 기자간담회를 한 두어 번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쭉 기자실처럼 앉아 계시니까 조금 좀 긴장이 되기도 한데 편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자신문 또 그리고 우리 임춘성 회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보통신 미래 모임에 아마 1년에 두세 번 정도 이런 외부에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외부 강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산업부에서 이렇게 자리를 기회를 갖게 된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고 저희가 정보통신 이 IT 분야가 과거에 이제 지식경제부라고 이제 저희의 이름을 하고 정부 조직이 정보통신부 구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좀 네트워킹이 이렇게 제가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누다 보니까 과거만큼 이렇게 자주 연결되는 어떤 주제를 놓고 기회를 갖는 경우가 과거만큼 자주는 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세상은 더 이렇게 연결이 돼가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희가 생각하던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요새 우크라이나에서 뭐 큰 상황도 있고 최근에 이슈는 무슨 공급망이라든지 신냉전 뭐 이런 주제인데 사실 조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뭐 이런 주제가 약간 좀 최근의 상황하고는 어떻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처음에 부탁을 하실 때도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뭐 최근의 상황 이후에도 이런 큰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좀 그 공유를 하고 또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모임에 특화된 주제로 제가 골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지는데요. 예. 예, 넘어갔나? 예,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PPT는 사실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보긴 했지만 처음부터 조금 진부한 주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할 것 같은데 998834 하면 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3, 4일만 이렇게 좀 트랜지션 기간을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제일 좋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썼는데 이걸 오늘 제가 올린 이유는 99년 동안 잘 살아남던 기업이 잠깐 사이에 이제 잘못하면은 금방 3, 4일 만에 망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주제로 요새는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내용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 산업부는 소위 전통 산업, 굴뚝 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또 그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뭐 이런 산업들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디지털하고 좀 거리가 있고 이런 산업들이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은 과거에는 뭐 그 세계적인 기업이다 하더라도 금방 이제 또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요새 더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사실 저희 노키아 같은 회사가 옛날에 피처폰 시대는 이건 뭐 사실 굴뚝도 아니고 IT에서도 가장 잘 나가던 그래서 그 휴대폰이 처음에 그 피처폰으로 확대가 될 때는 가장 세계적인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나온과 동시에 이렇게 금방 사양돼 버리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저희 산업부에서 옛날에 그 마산의 수출 자유 지역을 지금도 자유무역 지역이라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노키아였습니다. 그 수출 자유 지역은 외국 회사들, 뭐 일본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거점을 두고 생산 기지를 가졌던 곳인데 한 2010년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노키아가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었고 제가 과장 때 이렇게 거기 가보면은 그 마산의 아주머니들이 쫙 앉으셔가지고 노키아 폰을 하나씩 이렇게 조립하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공장이 대표적인 공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안 돼서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노키아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조립하던 이제 아주머니들은 다 이제 실직을 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는 다른 이제 제조
산업 분야에도 확대가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아마존과 같은 곳은 뭐 설명 안 드리더라도 처음에 저희가 책을 인터넷으로 파는 곳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에브리싱 스토어 뭐 그 이상의 요새는 오히려 클라우드, 뭐 웹 서비스 이런 쪽에 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산업이 지금까지는 제조업 그리고 수출 이렇게 성장을 해왔다고 하면 디지털 전환 시대에도 그러한 경쟁력을 찾으려면 우리가 과연 아마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제조업은 어떻게 거기에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에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산업부는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10년 전, 10여 년 전만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2008년도의 기업들을 보면 세계 10위권 이게 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 1위부터 10위까지 그 순서를 정한 기업들인데 2008년도에는 뭐 IT 기업들도 있지만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2008년에는 뭐 존재감이 없거나 사실 없었거나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10위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런 디지털 기업이 세상을 지금 주름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겠어요? 예, 넘어가요. 그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뭐 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 혁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산업 생산 과정에서 디지털이 도입이 되거나 디지털로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디지털을 활용한 새로운 분야가 이제 생겨나거나 하는 분야에 저희는 좀 더 집중을 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다. 그게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이제 산업 디지털 전환 이제 법 체계를 이제 만드는 배경이 되겠는데요. 뭐 패러다임 전환은 앞서 말씀드리는 2008년도에 10대 기업, 2022년도에 10대 기업, 그리고 노키아의 사례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 결국은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과제들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혁신이라든지 산소 중립을 디지털을 적용을 해서 어떤 에너지의 효율을 훨씬 높이는 문제, 산업 구조 혁신 역시 어떤 생산 공정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반드시 거리적으로도 한 군데 이렇게 집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반드시 지리적 공간이 같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제조업이나 우리 산업 경쟁력도 훨씬 높이 제고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기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이 잘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요새 어떤 이런 비즈니스와 연결을 해서 보면 이런 제조업 분야 뭐 이런 분야보다는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뭔가 좀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AI가 어떤 뭐 창작을 해낸다든지 또 NFT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새로운 좀 더 소유권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또 더 부가가치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까지 이렇게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제조업이랑 연결을 해서 제조업 안에서 디지털이 활용이 돼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산 유연화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제품을 할 때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한 가지 제품만 만들던 곳이 어떤 데이터와 그거를 공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무슨 로봇 기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홀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하는 공정 혁신의 문제
제품진흥화는 기존의 그냥 수송 수단으로의 자동차가 뭐 자율주행차와 같은 식으로 변하는 제품 혁신의 문제가 되겠고, 서비스 고도화의 문제는 티센크루프가 써 있긴 합니다만은 티센크루프사가 엘리베이터를 그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그 문제가 생기면 중앙에서 원격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서, 그와 같은 지금까지는 다른 회사가 적용하지 못했던 서비스 분야를 제조업 분야에서도 적용하는 이런 사례. 뭐 마지막에 아까 아마존과 같은 새로운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하는 분야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존의 어떤 제조업을 비롯한 기존 산업에서도 분야에서 디지털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산업부에서는 봐온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도 사실 세계에서 보면 다양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비슷한 나라가 뭐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이제 IT 기술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앞선 부분도 많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 이제 인더스트리 4.0 정책, 소위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제조 이런 분야에 한 10여 년 전부터 화두를 먼저 던졌고, 일본은 로봇이나 파나카 같은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제조에 이제 디지털을 적용하는 부분에 부분 이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다양하지만 하나하나의 경쟁력이 뭐 세계 10위권, 뭐 선두권에 있는 이제 이런 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원천 기술이나 기초 기술 측면에서는 약할지 몰라도 그 부분을 이제 몇백만 개씩 만들어내는 이 양산 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지 않나. 지금 반도체가 이제 지금 공급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요소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면, 원천 기술은 다 미국에서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하자 없이 수억 개씩 만들어내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개 없죠. 그런 기업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제조 기반의 그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5G와 같은 이제 인프라를 세계 선두권으로 잘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좀 그 우리의 어떤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개인정보 문제, 지금도 뭐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어떤 법적인 또 제도적인 좀 확산이 되고 있었으면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법이 진행이 될 때도 이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문제가 보장이 잘 될 수 있느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되던 부분이 주로 개인정보 문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잘 이번에 정리가 됐던 것 같고요. 결국 뭐 뒤에서 빅데이터 얘기는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 저희가 어떤 그 문제가 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실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처음에 법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대표적인 10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디지털 전환이 준비되고 있느냐, 실제 도입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착이 돼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확산, 고도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기업 한두 군데에서는 시작을 잘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이거나 좀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미진하거나 하는 수준이고, 우리가 항상 어느 부분이나 그렇습니다만은 중소 중견 기업들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여력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고,
B2B, B2C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B2C 산업은 그래도 아까 아마존의 뭐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유통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견인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유통이나 이런 쪽은 가장 진도가 좀 빠르고 자동차가 지금 많은 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역시 디지털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진도가 나가 있고 바이오 분야는 원래 그 바이오 업계 그 바이오 산업의 공정 자체가 아주 세밀한 세밀한 데이터 기반의 공정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소위 전통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직은 좀 초기 단계더라 이런 저희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간단하게 이제 해본 부분인데 그 이 세로 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공정 혁신, 제품 혁신 이렇게 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축이 되겠고 그 왼쪽은 이 디지털이 업종 내에서 또는 생태계 내에서 얼마나 확산되어 가느냐 이제 그런 정도를 표시한 그림입니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제 지금 요 정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은 저렇게 진도가 나가야 될 텐데 회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은 다 초기 단계에 이제 들어가 있죠. 저희가 철강만 한번 좀 자세히 키워서 보면은 철강은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이제 고로를 통해서 철강석을 가져다가 녹여서 이제 업스트림에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대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디지털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광로 같은 경우는 그 쇠를 녹이고 거기에 석탄을 넣어서 쇠를 녹이고 그런데 이제 석탄을 그냥 녹이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장작을 떼는 경우도 바람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불이 더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풍로 같은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는 이제 장치가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그냥 바람 말고 산소가 농도가 높은 바람을 또 넣어주게 되면은 더 이제 화력이 좋아질 거고 상대적으로 온도를 맞춘다고 하면은 연료를 좀 덜 넣어도 에너지를 좀 세이빙할 수 있고 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도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최적의 산소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정 혁신을 포스코 정도 되는 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철강 산업의 구조를 보면 그런 이제 그 업스트림의 회사들은 대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정이나 이쪽에도 발전을 가져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합금강을 만들고 니켈을 넣어서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고 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주 그 기술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장은 작고 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중소중견사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그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센서를 달고 최적의 온도에서 최적의 어떤 압력 또 그리고 아주 적정량의 그 합금 그 재료 이런 거를 넣어주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의 투자가 아직은 좀 미진한 그래서 제품 혁신 쪽에서는 아직 DX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쪽은 아직은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이제 그 특수광 같은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적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른 업종 쪽인데요.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헬스 쪽인데 역시 같은 뭐 이렇게 조금 동그라미를 집중해서 보시고 방향성을 보시면은 좀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그 지금 아무래도 탄소 중립 뭐 이런 이슈 관련해서 친환경차로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전장화되고 있고 하는 변화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나 완성차사나 다 뭔가 공정해서 그리고 경량화하고 또 전장화되는 부품을 만들고 하는데 과거와는 다른 이제 공정 또 다른 제품 이런 쪽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뭔가 활발하게 디지털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우리 펜교 같은 데 가면 지금 공유자전거나 이런 이제 그 새로운 모빌리티들이 길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노키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창원에 어떤 자동차 부품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그 한국 GM이 사실 최근에 이제 좀 부침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정사 이름을 해서 뭐하는데 어쨌든 그 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오더를 받고 있던 게 많이 줄어가지고 이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지겠다. 뭔가 다른 좀 돌파구를 좀 찾아야겠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인데 기존에는 그 큰 회사에서 주는 오더를 2개, 3개 라인에서 찍어가지고 도면을 보내온 부품을 납품만 하면 됐는데 이제 그게 줄다 보니까 다른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좀 사업을 알아보는데 그 미국 쪽에서 그 애프터마켓에 있는 부품을 좀 여기서 만들 수 있느냐. 외국은 뭐 옛날에 클래식카 같은 것도 아직 수요가 많이 있고 그런 부품 들어가는 것을 필요한 만큼 자기네가 이렇게 스캐닝 해가지고 보내줄 테니 똑같은 거를 좀 만들어 달라. 그 대신 이제 그 단가는 지금 완성차용으로 나가던 단가에 뭐 어떤 거는 5배, 10배까지도 이제 값을 쳐주는. 근데 문제는 굉장히 종류는 다양한데 개수는 얼마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어떻게 다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됐는데 그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 공작 기계를 몇 대 더 드리고 그 공작 기계를 서로 연결을 하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오늘은 A 부품을 갖다 걸면 한꺼번에 이제 그 공정에 따라서 기계 세팅이 바뀌어 가지고 A라는 부품을 만들 수 있고 뭐 그날만 몇 개 한 뭐 100개, 200개 이렇게 그 다음 날은 이제 또 세팅을 쉽게 바꿔서 또 B라는 제품을 만들고 하는 식의 이제 스마트 공장을 수십억을 들여서 적용을 한 다음에 회사가 지금은 과거보다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이제 공정 혁신, 제품 혁신 뭐 이런 좀 발전을 올린 그런 회사가 창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 기계를 이제 뭐 바꾸는 것 자체가 모니터만 이렇게 몇 번 눌러주면 이제 바꿀 수 있고 또 어떤 그 불량이 있는지 체크도 쉽게 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투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뭐 굳이 뭐 한 10년, 20년 경력이 없는 사람도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정이 됐고 아까 노키아에서 그만두셨던 아주머니들이 그 회사에 도로 들어와서 취직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고용이나 이런 쪽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도 했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데이터 활용을 하고 이 디지털 쪽에 앞서 나가는 거는 대기업들이고 그 격차도 중견기업, 중소기업과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중견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고민을 기여인을 제가 많이 정부에서도 마중물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수도권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산업이나 마찬가지로 항상 중소기업 비수도권 이 격차는 큰 이제 저희 숙제 중에 하나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다시 정리한 평가가 되겠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은 먼저 투자한 회사는 뭐 혼자 멀리 가버리고 시대에 못 쫓아가는 회사는 너무 늦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고 이 부분도 결국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회사가 줄고 그럼 우리 생태계에도 이제 구멍이 생기고 일자리 문제에도 저희가 그 큰 부담이 되는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그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도와드리고
하는 변화를 정부가 이 제조업 생태계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이제 문제 의식에서 저희가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리고 마침 2020년 7월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이 정부 전체적으로 시작이 됐고 한국판 뉴딜의 이제 세부 꼭지가 디지털 전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디지털 뉴딜의 하나의 큰 축으로서 저희가 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세우고 디지털 전환 산업, 기반 산업, 또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 그리고 아까 10대 업종을 저희가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생태계별로 그 함께 우리가 좀 앞서 나가는 기업의 어떤 경험과 리더십을 그 잘 아직 시작하지 못한 곳에 좀 확산시키는 그런 얼라이언스 그룹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작년 12월에는 이제 법 제정까지도 진행을 해오는 그런 좀 성과가 지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아직 아무것도 안 해온 거는 아니고 중기부에서는 이제 제가 원래 산업부에서 시작을 했다 이제 중기부가 생기면서 스마트 공장 사업은 지금 중기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또 과기부에서는 AI를 도입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AI 바우처 사업 또 그 데이터를 또 지원해주는 사업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사업들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결국은 스마트 공장도 그렇고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공정의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센서를 달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모여서 이 빅데이터가 또 모이면 하나의 이제 어떤 솔루션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제가 철강 쪽에 뭐 적절한 압력과 적절한 온도 또 적절한 재료 투입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센서와 가장 적절하다는 거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AI가 적용이 된다면 사람이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을 때는 트러블 슈팅이 되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 AI 안에 내재가 돼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이제 공정으로 항상 유지가 되는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 될 텐데 그러려면은 스마트 공장 안에 AI도 들어가고 그런 데이터도 우선 쌓이고 그 데이터가 모인 거를 기반으로 한 AI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하나의 좀 그 사업의 체인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해당하는 부처도 다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모이고 그 모인 거를 해당해서 이제 적절한 AI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야 될 텐데 데이터 바우처를 적용받은 기업은 중복 지원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AI 바우처는 나중에 받으세요. 뭐 이중으로는 못 해드린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좀 그 분절된 정부 정책의 문제도 발견이 되고 해서 산업부에서는 밑에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조달하는 문제 그리고 생산 공정 필요하면 서비스 부분까지도 다 연결해서 하나의 좀 종합된 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이제 법적인 어떤 기반으로도 이루어져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그 전략도 서로 연결해 나가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여기다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 제정 경과는 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저희가 이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처음에 센서를 달고 우선은 이게 아까 중소기업 같은 분들은 내가 내 돈을 어차피 들여가지고 투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센서를 달아서 여기서 데이터가 나오고 데이터 나온 부분에 따라서 다시 최적의 솔루션을 넣어주고 하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쌓이고 해야 되는데 그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2018년도부터 한 2년 정도 이제 창원에서 경상남도에 이제 경제부지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경남이 조선산업도 여전히 어렵고 또 기계산업도 그때 불황이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 돌파구를 이제 스마트 공장을
좀 확대 적용을 해서 저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제 이런 고민을 현장에서 많이 할 텐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이 효과에 대해서 이제 반신반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은 주로 IT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 기계 엔지니어링을 오래 하신 분들은 IT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우습게 보시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서 뭐 여기에 이렇게 센서를 달아서 이렇게 하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믿으시려고 하지도 않고 사전 지식도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회사 두 회사가 이제 성과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우리 저 비행기 만드는 회사인 카이에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이 부품 납품하는 회사가 뭐 이런 저 부품 두세 개를 매일 몇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 보내면은 사실 가끔 불량이 나오거든요. 그 불량이 나오면 그 회사에서 이제 이게 불량 났다고 다시 만들어서 보내라 이런 연락이 오면은 보통 우리가 로트 넘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연히 공정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 회사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게 체계화돼 있질 않아가지고 그 뭐 이를테면 길이가 2mm씩 뭐 적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연락이 오면은 그거를 일일이 직원들이 퇴근 못하고 다시 박스를 뒤집어서 다 재고 심지어는 뭐 시간이 없으면은 다시 또 제작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생산을 하다가 센서를 달아서 그 사이즈가 딱딱 맞도록 체크하고 그게 안 맞으면은 알람이 울려가지고 그 엔지니어가 와서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몇 억 정도만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불량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역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났었습니다. 그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니까 더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러 군데다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생겨난 데이터는 누구 거냐? 이 데이터를 옆에 공장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데이터를 비슷한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끼리 공유를 하게 되면 이 회사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 이 A 회사는 이건 우리 회사의 노하우인데 옆에 회사한테 별로 주고 싶지 않다. 심지어 같은 업종이면은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저 회사가 우리 회사가 저 회사보다 더 나면은 저 회사 물건을 우리가 뺏어올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이런 공정이나 생산 체제가 되면 이 데이터를 생태계 내에서는 서로 좀 공유하고 사고 팔고 그리고 그 데이터 모인 거를 많이 모일수록 더 어떤 효과성이나 응용성이 높아질 테니까 그런 부분의 환경이 일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협업하고 공유하려는 좀 분위기는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법적으로 이 데이터는 누구 거고 어떤 컨트리뷰션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어떤 사용권, 수익권 이런 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비즈니스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해서 이번에 법을 만들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 데이터라는 건 어떤 건지 그 개념 정의를 법적으로 하고 그 뒤에는 뭐 정부가 당연히 일을 하는 게 뭐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뭐 이런 추진 체계도 만들어지고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저런 게 이제 법안에 들어가야 저희가 예산을 실어서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간 거고요.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게 이런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원칙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가 모인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화하는 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전문 회사라는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 이런 회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도 넣었고 뭐 표준의 문제는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디지털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사업은 처음에 좀 이렇게 그
마중물 사업 또는 플렉식 사업이 될 수 있는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넣었고 이런 내용들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작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정 혁신, 또 제품 혁신, 서비스 혁신, 또 신산업 또 쪽에 이제 확산 이런 부분들이 이 법에서 총괄하는 이제 그 커버리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산업 데이터라는 거는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생산, 유통, 소비 이렇게 산업 내 밸류체인 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는 이제 다 산업 데이터라고 보고 그 특히나 이제 그 가장 인적이나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가 그거를 그렇게 발생시킨 사람, 발생시킨 기업의 것이다라는 좀 근거 조항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집이나 연계, 저장, 이용, 제공, 공개 이럴 때서 이제 다 이제 대상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산업 활동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다. 그리고 가장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라는 게 사실 좀 추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그 서비스로 끌어온 어떤 그 프로그램이 공정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데이터니까 그 웹 서비스의 것이냐 아니면은 이 공장을 운영하는 이 공장의 노하우와 공장 주인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게 투입된 게 더 중요하니까 그 공장의 데이터냐 뭐 이런 부분이 클리어하게 적용이 돼야 이 공장 주인은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고 다만 공정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외부 프로그램은 도와줬을 뿐이니까 이건 내 데이터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부분을 클리어하게 해주는 이제 법조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놓죠 그분들이. 그 위원회는 뭐 통과하고요. 그 산업 데이터 활용을 이제 활용하는 생태계 구축의 원칙은 지금 좀 전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산업 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한 이제 그 회사가 우선적으로 사용권, 수익권을 이제 가지게 되겠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A회사, B회사, C회사의 데이터가 모여서 빅데이터가 된 거를 다시 가공해서 물론 그 회사의 어떤 경영 노하우나 이런 거는 비식별화돼 있을 테고 그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제3의 이제 기업들한테 주는 이런 2차 데이터에 대한 수익 그 수익권은 역시 그 상당한 노력을 한 그 2차 데이터 가공 업자에게 이제 기업에게 이제 주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이 법에 클리어하게 이제 저희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하나 하면은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그 아주 뭐 법으로 딱 자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양자 간의 계약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2차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부분과 그 제공받아서 또 자기 공장의 어떤 새로운 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그 데이터 전문 회사의 이를테면은 노력이고 어떤 부분은 이 공장 주인의 이제 노력이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를 해서 법이 시행할 때는 하나의 좀 그 표준 가이드라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마련을 해서 그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AI로까지 발전을 시켜서 더 큰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는데 그러한 어떤 산업을 그러한 기업을 좀 키워나가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전문 회사를 저희가 좀 키우고
초기에는 좀 지원을 해드리고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 회사라는 개념을 법에다 담았고 밑에 1, 2, 3, 4로 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도 사업은 또 이런 회사도 만들고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을 때 좀 더 저희가 플렉식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10개 업종을 통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도 하고 지금 했지만 업종별로 하나씩 해당하는 초기에 좀 이런 분야의 사업을 직접 해서 정부가 예산을 좀 드리고 전문 회사도 키우고 그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우선적으로 좀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나중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돌려보고 하는 이런 선도 사업을 저희가 아직 뭐 몇 개나 할지 이거는 앞으로 좀 구체화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선도 사업에 대해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정하면 주요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주목을 하면서 좀 추진해 나가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 좀 숨이 차네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적인 기반 구축하는 문제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조 모델은 아까 제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카이에 납품하는 부품을 굉장히 효율을 높여가지고 이 디지털화 그리고 스마트 공장 적용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꼈다라는 회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사가 이제 소문이 나니까 옆집 뒷집에서 구경을 와요.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동종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훨씬 파급력이 있어서 그런 어떤 참조 모델을 정해가지고 그 비슷한 회사들한테 적용을 하고 효과를 보면 또 다른 또 참조 모델을 만들고 하는 벤치마킹 모델 같은 거를 이제 하는 게 초기에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인력 양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원에는 SI 업체도 처음엔 거의 없었고 뭔가 디지털 IT 이런 회사들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오직 기계와 전통 제조로만 모여 있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 공장을 처음에 이렇게 아까 그 회사는 외부에서 SI 업체와 함께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다른 회사들이 막 우리도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서는 할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이 운영하는데도 어느 정도 아까 뭐 아주머니들이 운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이전에는 시스템을 챙겨줘야 되는 전문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런 인력들이 앞으로는 크게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SI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분들은 또 이 제조업에 대한 공정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또 그 디지털 전환 업무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인력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앞으로 크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 데이터 플랫폼은 결국은 아까 10대 업종을 비롯해서 분야별로 모이는 데이터는 조금씩 성격이 틀릴 것이고 하나의 어떤 그 템플릿도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게 하나의 이제 뭐 선도 사업에 하나의 그 연결되는 부분도 될 텐데 빅데이터를 그 업종에 가장 맞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협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를 해서 특히 IT에 대한 기반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금융 지원을 참고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아무튼 현장에 있을 때 이렇게 느꼈던 거는 한번 겪어본 분들은 이 산업 공정을 디지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은 인력이나 또
현장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전문 회사나 그리고 혼자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 전체가 그 업종 전체가 같이 발전을 해나가면서 많은 데이터를 쌓아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AI가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을 하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퀀텀 점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의 국가산단 안에 2,700여 개 기계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나가면은 그 순식간에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아까 그 자동차 부품사나 이런 곳들이 센서를 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은 한 회사가 트러블 슈팅하는 이제 솔루션을 하나 넣는데 하루에 한 회사가 하나씩의 솔루션을 만들면 2,700개가 매일 만들어질 거고 2,700개 1년이 지나면은 전체에서 만드는 그 솔루션이 금방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산단 안에서는 그 데이터들을 공유를 하면서 전체 생산성을 이렇게 높일 수 있을 텐데 지멘스 그리고 블란세 다소 같은 회사들이 창원에 와서 보고 아까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은 10여 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드레스덴에 있는 공장 같은 곳이 이제 하나씩 적용을 했지 어느 하나의 생태계 전체, 산업단지 전체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사례는 아직 외국에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은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거를 서로 엮어주고 여기서 필요한 전체적인 인력 양성을 하는 대학교 과정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연결을 해드리고 데이터 센터를 각각 회사마다 두면은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낭비 요소가 있지만 창원에 있는 산단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를 두거나 외부에서 그 클라우드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표준화하거나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산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개까지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국가가 곳곳에 많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마다 조금씩 업종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좀 특성에 맞추어서 디지털화를 지역별로 해나가고 업종별로 해나가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 그거를 기반으로 한 AI 적용 이제 이런 부분에 저희 IT 업계에 계신 또 전문가분들 또 우리 회사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함께 우리 제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잠깐 숨이 너무 차가지고. 네, 예. 그럼 잠깐 좀 앉으셔서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요. 네. 물은 괜찮은데 공기가 좀 필요하네요. 네,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이런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이런 자리가 좀 우리가 뭐 옛날에 많이 했지만 좀 드물어서 특히 발표도 게다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까지 해서 아마 장관님도 여러분도 약간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시간을 보통 좀 한 20-30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오래 하면 좀 하긴 좀 그럴 것 같고요.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발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이제 IT나 소프트웨어 쪽에 특화된 기업의 CEO 분들이 대다수고 하지만 또 일부 또 제조업체 CEO라든가 또 유통업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좀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이 IT나 기술적인 어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통부의 정책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산업부에서 이 내용을 했다는 건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뭐 정보화나 뭐 이비즈니스나 뭐 최근에 지능화나 데이터, 스마트 공장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구현이 되는 대상이 되는 산업에서 이렇게 이제 정책을 만드시고 하는 산업부는 사실 좀 여러 가지의 많은 또 툴도 갖고 계시고 또 중기부에서 하는 중소기업 정책과 달리 여기는 전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영역을 관장하실 뿐 아니라 또 대기업 산업군과의 정책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관심에
훨씬 더 커다란 또 이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법이라는 거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뭐 부원 설명 드렸고요. 여러분 질문을 몇 개 받을 텐데 참고로 여기 지금 장관님 서 계시지만 이 산업디지털전환 주무국장도 와 계시고 또 산업부의 기술정책과장도 여기 지금 배석에 계시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국장님도 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또 이 얘기는 여러분 전자신문의 지상 중계가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그 변상근 기자님께서 지금 취재하고 계시니까 질문하실 때 본인의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같이 질문과 대답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편하게. 네. 예. 저, 먼저 예.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제가 명찰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네네. 죄송합니다. 예. 세 분 올리셨는데 제가 세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사업을 하고 있는 빅선 시스템즈 대표이사 권태리입니다. 장관님 너무 멋진 강의 잘 들었고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5년 동안 탈원전 이슈로 굉장히 큰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는데 장관님 지난해 5월 정도에 원전 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좀 저기 기사에 한번 나온 걸 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정부 정책 기조가 이제 원전으로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좀 장관님 의견이 좀 반영된 그런 부분이었나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장관님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저 미래 모임의 범위도 좀 약간 넘어가는 부분은 또 이제 이게 바로 기사에 실리기 때문에 장관님 말씀이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제가 틀리니까 아마 기사에 같이 들어가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5월은 제가 5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아마 취임할 때 뭐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또 취임한 이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기사를 보신 거 아니겠나 싶은데 저희 산업부로서는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선두권에 있고 근데 원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한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완전 폐기물 문제이고 그 기술의 안정성이 있어서 지금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원전은 핵을 이제 서로 이렇게 충돌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이제 물을 데펴서 터빈을 돌려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우라늄을 이제 분열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잘 조정을 해서 이제 분열하는 속도를 낮추거나 이렇게 잘 조정을 하면 좋지만 그게 만약에 어떤 인적인 실수라든지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분열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되면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는 현재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냉각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거에 몇 번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인적인 실수나 물론 잘 기술적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인적인 실수가 있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오늘 오전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원전을 또 러시아군이 폭격을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뭐 이런 경우는 아무리 안전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얘기고 이런 전쟁통에 뭔가 이렇게 되면은 체르노빌 때도 여러 가지 체르노빌도 사실 인적인 실수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고 미국의 스리마일 발전소도 인적인 실수 때문에 발전한 사고였고 일본의 후쿠시마인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원전을 포함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면은 이게 참 좋은 그거일 수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너무 큰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4개의 원전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6번째로 원전이 많은 나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앞에 있는 5나라는 꽤 넓은 나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그 원전 폐기물을 처리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재처리해서 다시 쓰거나 줄일 수 있는 이제 이런 국제적인 어떤 허락을 맡은, 자기들끼리 정했으니까 허락을 맡은 나라들인데, 우리는 허락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재처리할 수 없고 그냥 쌓아서 이제 그 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24기나 되는 그 2기는 사실 문을 닫아서 지금 24기가 돌아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폐기물이 계속 지금 쌓여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느냐는 부분이 완전한 지금 그 뭐랄까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원전을 당분간은 우리가 이런 기술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더 늘려나가는 거는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을 더 확대하지 않고 천천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 나가는 정책을 좀 더 강조한 것이고, 이번 정부 이전에는 원전을 많이 쓰는데 이 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또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방패장 옛날에 지을 때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도 좀 부담이 많았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 그래서 원전 폐기물 중에서도 쓰고 나면 사용 해결료인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한 것이고, 중재준위 폐기물만 떼어내서 원전에서 쓰던 장갑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부분만 지금 경주에, 이건 사실 폭발하는 물건이 아니고 2차적인 방사능만 제가 잘 막으면 되니까. 근데 사용 해결료는 초기에는 상당 부분 식히기 전까지는 스스로 계속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그거를 저희가 그 온도까지는 낮추더라도 방사능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몇만 년이 걸리는, 이 몇만 년 걸리는 폐기물을 우리 세대에서는 싼 전기로 쓰지만 몇만 년 뒤에 우리 세대한테 대책 없이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 고민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4기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면적으로 24기를 나누면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가장 그 밀도가 높게 돼 있는 곳이고, 이게 또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질도 맞아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이제 이거 워낙 전기는 쓰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짓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다 원치를 않아서, 이왕 한 군데 지은 곳에 또 짓고 그쪽 분들에게 보상을 좀 더 해드리면서 기왕 지은 거 하나 더 놓읍시다, 이렇게 해서 동남권에 거의 지금 다 모여 있는. 근데 거기서도 지진이 났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지난번 이제 대선을 할 때는 모든 후보들이 지진도 나고 하니까 더 이상 원전을 안 하겠다라는 이제 공약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정부에서는 강조가 됐던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더 이 정치적인 이런 거 아니냐라는 쪽에 주목을 받아서 저희도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원전을 잘 써야 되지만 지금은 이 폐기물 처리, 그리고 안전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원전이 있는 게 적정하겠느냐,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원전만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을 무시하면서 계속 가는 거는 좀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 이후에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되거나, 저희가 폐기물을 연구 보존할 수 있는 기술과 사이트가 정해지거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담 없이 원자력 발전을 쓸 수 있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연구 처분장을 아직 갖지는 못했고, 이 안전성을 궁극적으로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원전은 아직도 연구 중에 있고, SMR이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은, SMR도 현재 있는 원전 기술을 작게 만들어서 풀장 속에 넣어놔가지고, 만약 핵분열 사고가 나더라도 그 풀장이 계속 이렇게 좀 식혀줘가지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수준의 안전성이고, 그거보다 더 안전성을 높이는 어떤 실험실 차원의 원전은 아직도 상용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대안이 될 수 있는 연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당장 뭐 요 5년 사이에 이거를 뭐 제가 막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산업부는 한편으로는 더 그런 기술 확보에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안전성 이런 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원전을 활용하고 수명이 다 되면 조금씩 줄여 나가고 다만 그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때 가서는 재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예민할 수도 있는 문제를 너무 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뭐 부분을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아마 이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 발언을 말씀을 한번 하셔야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우리 생각 못했던 여러 얘기들까지도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시간도 좀 있으니까 이제 사실 저쪽 질문 잠깐만요. 이쪽 먼저 먼저 하셨다고요? 먼저, 예. 네, 그럼 먼저 마이크 두 분 드렸으니까. 먼저 하시고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예. 기다리시고. 그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최유곤 부회장으로 있고요. 아까 이제 직영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디지털 제조업의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제 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도 산업 간의 이제 그 융합을 통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겠다고 하면서 융합 산업이 한참 이제 떴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도 지원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사업 하면서 또 정보화 사업이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 또 지원금이 많이 내려갔던 걸 알고 있고요. 지금 다시 이제 그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이제 법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일단 산업 데이터란 부분에 대해서 범위에 대한 어떤 명확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벤처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테크노파크에서 하던 전략산업군들, 지역 전략산업군들 지원은 중소벤처부로 넘어갔는데 이게 디지털 전환은 대기업부터 이제 중소기업까지 쭉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 당시 이제 울산이라든지 부산에서 좀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보니까 대기업들은 그때 현대중공업이나 이쪽은 엄청 이제 정보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갖고 가장 밑에 이제 그 재고 처리하고 부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한 밑에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은 위에는 정보화 쪽으로 엄청 투자를 해서 잘 되는데 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엑셀로 이렇게 이제 그 활용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고통이 자기들도 정보화하고 싶고 디지털 전환하고 싶은데 자꾸 바뀌잖아요, 세상은. 계속 디지털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까 스마트 산다는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분들은 기술이 좋아갖고 그 제조를 하시는 거거든요. 손기술이 좋든지.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디지털 투자를 또 하게 만들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중소벤처부로 넘어갔더라도 그런 걸 연결을 해서 우리 산업의 수직 계열화된 전반적인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부는 지원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중기부하고 산업부하고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보편적인 경쟁력은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거의 소상공인 업무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산업부가 있을 때는 지금 소상공인 업무라든지 이쪽은 사실 사각지대였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을 지원해 드리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기부가 만약 중기부가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챙기는 거를 별로 못 하고 있는 정부가 시스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으면은 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업 우리가 축구 이제 국가대표팀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풀뿌리 축구 팀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제 축구 팀들이 보편적으로 막 이렇게 키우는 산업은 중기부가 이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국가대표 A매치 팀을 만드는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치면은 우리의 핵심 산업, 미래 산업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도 모든 기업들이 뭐 다 똑같이 막 하이테크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좀 리딩 기술을 이제 확보하는 기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산업이나 업종 단위로 볼 때, 아니면 기능 단위로 볼 때 중요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이제 산업부가 맡아서 대기업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이제 대기업은 스스로 할 능력들이 있으니까 대개 저희는 그거를 연결해서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중기부는 아까 같은 디지털 전환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난다면, 또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스마트 공장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중기부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아까 뭐 제가 창원에 있다 보니까 자꾸 창원 예를 들게 되는데, 창원에 LG전자 이제 백색가전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이 18년도에 한 6,500억을 들여서 공장 전체를 스마트 공장으로 뒤집어 엎는 이제 그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걸 시작을 할 때 1차 벤더 회사들이 한 70여 개 가까이 됐던 걸 기억을 할 때 60여 개 정도 이 회사들을 같이 불러서 그 LG전자 창원 공장의 스마트 공장 추진팀과 같이 매일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그 공장은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템플릿, 여기서 만드는 레코드 표준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문제는 2차, 3차 회사들은 이제 어떻게 따라올 거냐. 왜냐하면 이게 뭐 오더 폼 같은 게 같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2차, 3차는 엑셀로 쳐넣어 가지고 뭘 연결을 해주거나 손으로 뭐 이렇게 로트 바코드를 뭐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기왕에 할 때 서로 연결이 되면은 더 LG전자조차도 혜택을 보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차, 3차 회사들도 그 세미나나 이런 데는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 저희 거기서는 이제 경상남도가 도청이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테크노파크나 이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그 추진 팀을 만들고 2차, 3차 회사들이 따라올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말씀드렸던 중소기업부의 중기벤처부의 예산이 이렇게 얹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데선 도에서도 좀 싼 이자로 이렇게 빌려드리고 하는 걸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결국은 대기업에서는 이제 기술 지원을 이제 쭉 해주고 생태계 만들어 나가는데 같이 참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정부에서는 그 어떤 투자 자금이나, 그리고 이런 팀을 만드는 이제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를 같이 하고, 산업부는 그 산업단지 전체가 이제 이런 어떤 모델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회사들이 하나하나가 또 다 무슨 데이터 센터는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나, 뭐 AWS하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다 해야 되나, 이런 게 필요 없도록 창원 산다는 그 총괄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 이제 인프라를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좋은 조건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분업 과정을 지자체하고 산업부하고 중기부하고, 그 안에 현장에서는 뭐 테크노파크라든지 다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법도 필요하고, 법이 있어야 예산이 따라오고 조직이 생기고, 또 뭐 다른 지자체들도 하나의 이제 모범이 좀 될 수 있겠고, 뭐 그런 게 이제 추진 기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장관님 뭐 이렇게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여러분 뭐 장관님 저희 산업부에서 오래 근무하셨지만 여러분 좀 이력을 아시면은 뭐 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기부에도 국장님으로 근무를 잠깐 하신 적이 있고, 또 경상남도 그 도에 그 부지사로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거를 잘 다 아셔서 사실 어려운 질문이지만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저 끝에서 질문 조금 네. 보완을 하면, 중기부에 근무는 안 했는데요. 제가 맡아서 있던 부서가 중기부로 갔었습니다. 중기청으로 갔었고, 그리고 방사청에서 근무해서 무기 만드는 관련으로 해본 적이 있고, 경남에서 근무를 했었고, 뭐 이런 좀 그 경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네, 말씀드립니다. 중기부 전에 중기청 있을 예. 때 그 중견 기업부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 초대 국장님을 하셨습니다. 네, 질문. 예, 오늘 정책 방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제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인스 SNC 대표를 맡고 있고요. 아인스 SNC는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스템 통합이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사실 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이제 카시타와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입니다. 오늘 그 정책 방향에 제가 그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어섰고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혁신을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공정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 혁신, 아까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데이터만 가지고 과연 혁신이 될 것인가?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거든요. 과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좋고 또 이 과거하고 똑같이 흘러갔을 때 미래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IoT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근데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럼 공정을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될까? 뭐 제품의 규격을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될까? 뭐 이걸 사람이 안 하고 자동화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데이터를 잘 생성을 하려면 결국 디지털 트윈 똑같은 동작 특성을 만드는 공정, 제품,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를 줘서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확보를 하면 미래 변화에 대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혁신의 목적을 정확히 두고 그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뭐 빅데이터면 되는지 IoT면 되는지 AI가 들어가면 되는지 디지털 트윈이 들어가야 되는지 요즘 뜨는 메타버스 뭘 해야 되는지 지금은 그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기술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혁신을 하려면 혁신의 그 필요가 정확하게 개념이 정립이 되고 이 개념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그 개념공학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죠. 그걸 가지고 요구사항, 그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뭐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검증 요구사항, 예산 요구사항, 기술 요구사항, 기술과 또 예산의 트레이드 오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리ኳ이어먼트가 정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어떤 기술을 쓸 건지 기술이 없다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간 것 같아서 지금 하신 정책에다가 조금 부가적으로 추가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대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경남으로 갈게요. 이제 말씀 주신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저희가 스마트 공장 산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도 나오고 여러 또 IT 기업, SI 기업에서도 오셔가지고 디지털 트윈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다음부터 싸움이 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오래 하신 분들의 마인드와 또 이 새로 IT 쪽에서 여기는 변화도 빠르고 또 지금까지 없던 분야를 이렇게 해나가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가 높으시고 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뢰가 높아요. 특히 항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로 부셔보고 비행기를 특히 항공 계신 분들은 외국 분들인데 그 헬기의 무슨 기어박스라든지 뭐 비행기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데이터 신뢰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바친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과 신뢰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만든 데이터를 우리가 믿고 이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충돌이 하지만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쪽이 또 같이 이렇게 서로 검증되는 실제 상황에서 검증이 돼야 디지털 트윈에 대한 데이터도 그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법에서 이제 데이터를 강조를 한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누구 거냐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법적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한 데이터를 만드신 분들도 더 어떻게 보면 안정된 법적 환경 하에서 소유권, 사용권, 수익권을 누리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드시 뭐 스마트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만 저희가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아까 디지털 전환 전문 회사라는 타이틀로 대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저 정보통신사업법 상에서 부가 서비스 사업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스마트 공장 또는 데이터 이런 분야에는 그 컨셉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자 말고도 다른 이제 타이틀로 거기에 맞는 이제 정책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창원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사장님께도 그러니까 창원이나 다른 우리 스마트 공장 사업에 관심, 산단 사업에 관심을 보여주시면 비즈니스 그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 있을 때 그런 소용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을 때 프랑스의 다소 시스템이 먼저 이제 저희를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700개 회사가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자기들의 시스템을 같이 연결을 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많은 좀 투자와 또 그 인력 양성도 같이 할 테니 그 기회 요인을 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소 시스템이 디지털 트윈 좀 투자를 그리고 좀 이런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우리가 스마트 산단 사업하기 전에 양산에 있는 회사인데 그 코렌스라는 자동차 부품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이미 자체적으로 갖춰놓고 그거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어서 아까 저희가 뭐 그 시범 사업 말씀도 드렸고 표준 모델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이제 그런 역할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동을 걸고 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 주신 그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지금 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 한번 이렇게 지금은 확산이 되고 있을 때 그 저희가 이제 법적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그 디지털 트윈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거기에 맞는 보호를 받으면서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장관님께서 그 내용도 너무 잘 아시지만 또 답을 너무 성의 있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이제 질문 하나 정도를 받을 건데 그래도 우리 저 미래 모임답게 아까 우리 저 로봇 쪽의 스타트업 김민규 대표님이시죠? 질문 한번 하고 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화 플랫폼 마로스를 운영하고 있는 빅웨이브 로보틱스의 김민교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 최초로 그 산업 공정 로봇별로 로봇 자동화 관련된 데이터들 수집 가공해서 이제 수요기업이나 공급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해주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해서 로봇은 아주 유용한 툴이자 솔루션으로 역할을 할 텐데요. 정부의 로봇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또는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 어떤 로봇을 혹시 하시는지? 로봇은 이제 제조, 물류, 서비스 분야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네, 전 산업 영역에 걸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같은 쪽도 네, 산업용 하시나요?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들. 그 전 사업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촉진이 되면서 로봇도 굉장히 유지 케이스가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나 이제 로봇 산업 자체는 우리나라가 제조나 IT는 훌륭하지만 산업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왜 뒤에 있습니다. 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뭔가 큰 로드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희 로봇 과장이 한번 오셔서 아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능화 로봇 진흥법이라는 법이 이미 나와 있고 10여 년 됐습니다. 벌써 2007년인가 제가 그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로봇 산업 진흥 계획은 저희가 그 몇 년에 한 번씩 그리고 매년 실행 계획도 만들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뭐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 로봇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마트 공장이 데이터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로봇은 우리나라가 그 생산 공정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이 강하고 특히 자동차 부품 기계 산업이 과거에는 우리가 뭐 외국 일본에다 수입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기계 산업이 수출이 더 많아서 흑자가 나고 있는 산업이고 다만 이런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 로봇 좀 정밀한 로봇이 우리가 파낙이나 이런 그 회사에 좀 그 아직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고 현장에서도 활용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마트 공장 사업이 로봇 활용도 한편으로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더 좋은 이제 그 우리 로봇이 현장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는 서비스 로봇 쪽에도 많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 로봇 산업의 저변이 커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런 산업용 로봇은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사업과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진 협동 로봇은 제가 표준화하고 뭐 그 사실 제가 뭐 인증을 할 때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이제는 돼서 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많은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실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논산훈련소에 이제 요리하는 로봇을 저희가 집어넣었어요. 국방부하고 협업을 해서 얼마 전에 그 우리 장병들이 제대로 뭐 이렇게 좀 퀄리티 있는 식사를 못 한다. 그리고 그 닭튀기다가 뒤고 뭐 밥하다가 다치고 뭐 요새는 다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인데 이런 부분에 사고 당하려고 우리가 군대 보냈냐 뭐 여러 가지 여론도 어려워지고 해서 저희가 국방부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이런 로봇들이 있는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예산을 나눠가지고 그 밥 푸고 밥 씻고 또 닭 튀기고 하는 그 협동 로봇하고 로봇 시스템을 얼마 전에 집어넣어서 지금 논산훈련소에 입소해가지고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활용이 좋으면 그 각 부대 단위로 집어넣는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의 사례가 되겠고 이런 쪽에 우리가 점점 그 저출산 때문에 사람도 줄어가는 부분을 로봇이 분담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산업부가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회를 주시면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잠깐 박수 쳐드리고요. 네. 장관님 잠깐 한 1분만 앉아서 하시다가 장관님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사실 뭐 지금 닭튀기는 로봇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미래 모임에 닭튀기는 로봇 그 전문 회사도 넣을까 뭐 이런 고민을 지난번에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왔으면 참 되게 좋아했겠군요. 여러분 질문도 많으시고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라는 것도 너무 또 성의 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또 느끼셨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행사가 끝나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연사분 장관님 모시고 단체 사진도 보통 찍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사진이 제일 그러긴 한데 아까 잠깐 우리 좀 상의를 해가지고 요새 시국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화이팅 이거는 좀 모양새가 그래서 산업부와 뭐 신문사하고 협의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하고 촬영은 나중에 또 기회가 또 있을 거라 보여지고 이제 장관님 보내드리기 전에 사실 잠깐 뭐 광고 말씀드리면 이 장소를 사실 요새 같은 시국에 회사를 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 그 저희 뭐 일단 저기 이 자리 또 하게 해주신 이 도전 비즈원의 이강수 사장님부터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박수를 한번 이렇게 유도를 한 번 더 한 이유는 이제 장관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또 마중도 또 우리 건물 주인이 좀 해주셔야 해서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기 우리 산업부의 산업 디지털 전환 얘기 들으셨는데 산업부가 이런 일들 이런 해안과 이런 의지를 갖고 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장관님 이렇게 성의와 또 열정으로 또 저희한테 대주신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리더가 되시기를 우리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네. 저 가기 전에 우리 국과장님 소개만 잠깐. 여러 분 오셨는데. 예. 그 사실 저는 설명만 드린 거고 이 자료 만들고 사실 법 통과시키고 뭐 이런 실무적으로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셨고 지금 속으로는 뭐 빼먹었네, 뭐 뭔 제대로 답을 못했나 이런 생각 속으로 아마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업기술국장님이십니다. 우리 산업부의 R&D 산업 R&D를 총괄하시는 노건기 국장님이시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 산업 디지털 전환법과 앞으로 이제 시행령도 지금 만들고 7월 5일이 시행일인데 그때까지 할 일이 많으신 이종석 과장님이십니다.
저 혼자 박수 받는 것 같아서 소개를 같이 드렸고요. 뭐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산업부에 우리 이종석 과장님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피드백도 받고 답변도 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 나가봐서. 예.